어머니, 제발요. 이런 식으로 들어오지 마세요. 내가 뭘 잘못했니? 너희 생각해서. 그게 문제예요. 항상 어머니 마음대로, 어머니 생각대로만 하시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비밀번호 치고 들어오지 마시라고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오지 말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요. 참나. 너희 애들 키워줄 때는 왜 그런 말 안 했어? 그때랑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괘씸한 거야. 부모 이용해 먹을 때는 한마디를 안 하더니 다 써먹으니까 이제는 초인종이 어쩌고 비밀번호가 어쩌고. 너희도 우리 집 비밀번호 알잖아. 들어와 그러면. 그냥 서로 사생활 지키면서 왕래하면 안 돼요? 사생활? 내가 5년 동안 어떤 희생을 했는데. 내가 없었으면 너희가 애들 이만큼 키우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었겠어?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9세 서정란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서 씨는 이럴 줄 알았으면 지난 5년간 손주들을 돌봐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애초에 아들 며느리 위한다고 굳이 이사까지 하지 않았겠죠. 아들네와 같은 아파트로 이사를 해서 아이들을 돌봐주고 집안일까지 도와줬던 서 씨. 그렇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아들네 집 비밀번호를 알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야 아들네외가 없을 때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가니 말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더 이상 서 씨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이유만으로 집에 드나들지 말라는 아들과 며느리. 사람 마음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더니. 그래도 이건 해도 해도 너무했습니다. 멀리 사는 것도 아니고 같은 아파트, 같은 동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만 타면 갈 수 있는 곳을 못 가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애들 다 컸으니 오지 말라? 고마움을 아는 종족들이라면 그런 말을 서 씨에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 씨에게도 생각이 있었습니다. 괘씸한 아들 며느리를 교육시킬 방법이 말이죠. 서 씨는 아들이 하나, 딸도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은 10여 년 전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떴습니다. 워낙 건강하다가 갑작스럽게 떠난 탓에 서 씨가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점이 있다면 생전에 남편이 벌어둔 돈과 또 죽은 뒤에 남긴 재산도 적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부자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더 늙어서 병원비 걱정이나 굶을 걱정은 없었죠. 그래서 아들이 결혼할 때 신혼집 구입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보태줄 수도 있었습니다. 딸은 결혼해서 전라도 광주에 살고 있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명절 때나 얼굴을 볼 수 있었고 아들은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딸보다는 가깝긴 해도 수시로 오가며 보기엔 애매한 거리였죠. 서 씨는 외로웠습니다. 남편이라도 있었더라면 둘이 놀러라도 다닐 텐데 안타깝게도 서 씨는 사이좋게 지내는 친구도 별로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그런 서 씨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저희 근처로 이사 오실 생각 없으세요? 사실 저희 아파트 단지에 매물이 하나 나왔거든요. 그것도 같은 동이에요. 뭐? 맞벌이 하면서 애 둘 키우기가 너무 힘들기도 하고 혼자 계신 어머니 걱정도 되고 그래서요. 어머, 맞벌이하면서 바쁜 와중에 아이들 봐달란 소리도 안 했던 아들네였습니다. 거리가 있어도 주말에 한 번씩 맞길만도 한데 말이죠. 그게 내심 서운했었는데 아들의 말에 어쩐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들을 같은 아파트에 살며 매일 볼 수 있다니. 그때 며느리도 아들의 말을 거들었습니다. 어머님이 가까이 계시면 저희도 안심이 되고 애들도 할머니 손에 크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어머님이 이사하시는 게 부담된다고 그러시면
저희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 말에 서 씨가 얼른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부담되긴. 나도 혼자 있으니까 적적하던 참이야. 너희 근처로 가면 좋겠네. 내가 애들도 봐주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하면 좋잖아. 어차피 집에서 할 일도 없는데. 그렇게 서 씨는 아들 부부와 같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백이동 10층에는 아들 부부가, 5층에는 서 씨가 살았습니다. 언제든 엘리베이터에서도 마주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때부터 손주 둘을 서 씨가 돌봐주었습니다. 둘 다 어린이집에 다니긴 했지만 아직 어려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서 씨가 없을 때는 7시까지 어린이집에 맡겨졌던 아이들이 이제는 3시면 귀가했습니다. 서 씨 덕이었죠. 어머님, 제가 좀 늦었죠? 죄송해요. 미팅이 끝나질 않아서. 아니야. 더 늦게 와도 돼. 애들도 하나도 안 보채고 좋아. 그래요? 그래. 그리고 글쎄 내가 어린이집에 데리러 갔더니 은우가 달려와서 품 안에 폭 안기는데 아이고. 내가 이 맛에 애들 키우지? 서 씨가 한박 웃음을 짓자 며느리가 안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급하게 왔는지 이마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은우 아빠 금방 오나? 나도 여기서 저녁 먹고 갈까? 아, 그러실래요? 그래. 내가 낮에 반찬 좀 만들어서 가져왔거든.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그거에다가 같이 먹자. 네, 어머님. 그리고 여기 받으세요. 그런데 집에 며느리가 가방에서 웬 봉투를 꺼내서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님 고생하시니까 봉투 안에는 꽤나 많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 씨는 그 돈을 마다했습니다. 돈이 궁에서 돈 벌려고 하는 일도 아니었고 손주들과 있는 시간이 좋았으니 말이죠. 돈 필요 없어. 그래도 내 손주 보는데 돈을 왜 받아? 며느리는 미안해했지만 서 씨는 끝까지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돈도 받지 않고 아이들을 봐주었죠. 어머님, 그러면 저희 먼저 출근할게요. 그래. 어서 가봐. 서 씨는 아침 일찍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네 외 출근 시간에 맞추면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는 시간이 너무 일러서 등원도 서 씨의 담당이었습니다. 그러고 9시가 되면 서 씨는 아파트 길 건너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아이들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은우야, 시우야. 오늘도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야 해. 네, 할머니. 할머니 안녕. 큰 손자인 은우가 살이 됐을 때였습니다. 연년생인 손자와 손녀는 사이좋게 손을 잡고 어린이집으로 들어갔죠.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본 후에야 서 씨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쉴 수는 없었습니다. 애들이 어린이집에 있는 동안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먼저 아들 집으로 가서 아침에 미처 치우지 못한 설거지를 했습니다. 흩어진 장난감을 정리하고 빨래를 돌렸습니다. 애들 옷은 따로 세탁을 해야 했습니다. 아이 피부가 약해서 세제를 최소한으로 써야 했죠. 점심을 먹고 나면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하는 과일과 야채 그리고 저녁 반찬거리를 샀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다시 어린이집으로 애들을 데리러 갔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서 씨는 밥도 챙겨주고 간식도 주고 아이들이랑 놀았습니다. 어머님, 청소하셨어요? 그래. 너 시간 없을 거 아니야. 아, 청소까진 안 해주셔도 되는데. 빨래도 제가 저녁에 와서 돌리면 돼요. 부담 가질 것 없어.
나는 혼자 사니까 집에서 청소도 빨래도 별로 할 것도 없어서 그래. 아, 안방도 하셨구나. 그래. 하는 김에 했지. 감사해요. 그런데 내일부터는 정말 안 해주셔도 돼요. 애들 하원할 때까지 편히 계시다가 그때 오셔서 애들만 봐주셔도 충분해요. 서 씨는 사양하는 며느리를 향해 자애로운 미소를 보였습니다. 괜찮아.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야. 네. 나 오늘 저녁 먹고 갈게. 아, 그러세요. 은우 아빠 지금 오고 있대요. 그래, 그럼. 낮에 만들어 놓은 반찬으로 밥 먹자. 사실상 같이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 일찍 아들네에 와서 저녁까지 먹고 돌아가니까 서 씨는 집에서 잠만 자는 셈이었습니다. 이런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서 씨는 삶에 만족했습니다. 어느 때고 아들과 손주들을 볼 수 있고 주말에도 같이 시간을 보내며 늘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없어도 이제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사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아들 며느리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러다가 첫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봄부터는 서 씨의 일상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서 씨의 도움이 예전만큼 절실하지 않게 된 것이었죠. 내가 은우 학교 끝나면 데리러 갈까? 아, 아니에요. 태권도차가 데리러 와요. 그러면 시우는? 시우도 같이 다니기로 했어요. 어린애를 벌써? 요새는 4~5살부터 다닌대요. 안 그래도 2~3년 전부터 태권도에 보내겠다고 해서 서 씨가 끈질기게 설득했어야 했습니다. 아직 어리기도 하고 혹시나 다칠까봐 무서웠죠. 근데 이제 초등학생이 됐으니 보내지 말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끝나면 몇 시야? 그래도 금방 오지? 요즘에는 태권도에서 태권도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줄넘기랑 축구랑 그런 것도 다 알려줘요. 그래서 집에 오는 시간이랑 저희 퇴근하는 시간이랑 비슷하더라고요. 그 말에 서 씨는 어쩐지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이 필요 없다는 선고를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주말에 한 번씩 같이 식사도 하고 저희가 애들 내려보내기도 하고 그럴게요. 서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리가 생기는 것은 싫었습니다. 하지만 애들이 다 커서 할머니의 돌봄이 필요가 없어졌고 무엇보다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는데 서 씨가 끼어들 자리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같이 식사해요. 갈비찜 해놨어요. 주말마다 며느리가 가끔씩 서 씨를 불렀습니다. 그러면 저녁을 먹고 다시 올라왔는데 서 씨는 꼭 직장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밥만 먹고 금방 돌아와야 한다는 것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아들네는 서 씨가 외로워하는 걸 알고 자주 보려고 노력했지만 직장일도 바쁘고 애들도 학교나 어린이집, 태권도장에 있는 통에 생각처럼 자주 시간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서 씨는 생각했습니다. 꼭 애들 때문에 아들네 드나들 필요는 없다고 말이죠. 어느 수요일 저녁, 서 씨는 집에서 끓인 찌개를 냄비째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릭 10층을 눌렀습니다. 지금쯤이면 아들네가 퇴근해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능숙하게 현관 비밀번호를 누른 서 씨가 문을 벌컥 열고 아들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밥을 하려고 했는지 며느리는 앞치마를 입다가 말고 놀라서 쳐다보았고 그 옆에 서 있다가 서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애구, 너희 이제 밥 먹을 것 같아서 올라왔지.
생각해보니까 말이야, 뭐하러 두 집에서 밥을 해? 된장찌개 넉넉하게 끓였으니까 이거 같이 먹자. 아, 된장찌개요? 그래. 너 좋아하는 소고기 넣고 끓였어. 서 씨는 부엌으로 들어가 된장찌개를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어색한 표정으로 싱크대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어머님, 제가 차려도 되는데. 괜찮아. 금방 돼. 반찬 꺼내고 해라. 서 씨는 그제서야 다시 미소 지을 수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역시 반찬을 가져다 줘야 먹지. 부실하게 이게 뭐니? 아, 일하다 보니까요. 서 씨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역시 아들네를 챙겨줘야겠다고 말이죠. 자신이 없으면 아들네 집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내가 오늘 가서 애들 좀 봐줄까? 토요일 아침 7시. 서 씨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난감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아, 저희 둘 다 집에 있어요. 그래? 그럼 더 잘 됐네. 금방 올라갈게. 서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랑 다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모처럼의 기회였죠. 하지만 서 씨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찾아가도 서운할 때가 많았습니다. 너희는 어쩜 삼겹살 먹으면서 날 부르지도 않니? 저녁 10시쯤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자 마주보고 앉아 삼겹살을 먹으며 한잔하고 있는 아들 내외가 보였습니다. 어머님, 안 오시는 줄 알고요. 내가 깜빡 잠이 들어가지고 저녁 때를 놓쳤는데. 그러면 전화라도 했어야지. 애들은? 자고 있어요. 애들 재우고 둘이 먹는 거야? 식탁으로 다가가자 이미 거의 다 먹은 것 같았습니다. 같이 앉아서 먹으려던 서 씨는 김이 샜습니다. 섭섭해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쉬어라. 나는 집에 내려가서 먹을 테니까. 아, 다음부터는 연락드릴게요. 서 씨는 삐진 채로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이해해야지 어쩌겠나 싶었습니다. 가끔은 저들 둘이 먹고 싶을 때도 있다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앞으로도 쭉 이렇게 가깝게 살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들 같았으면 기분이 상해서 며느리를 안 보겠다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서 씨는 달랐습니다. 너희 혹시 테이프 있니? 어머님, 평일 저녁 9시가 가까워져 가는 시간. 서 씨는 아들네 현관문을 열며 물었습니다. 테이프요? 거실에서 편하게 쉬고 있던 아들과 며느리가 엉거주춤 자리에서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그래. 내가 내일 택배 보낼 게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박스 테이프가 안 보이잖냐? 아, 그거 찾으시러 지금 오신 거예요? 아들은 자꾸만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쩐지 자신의 방문이 달갑지 않은 눈치였습니다. 어머님. 여기 테이프요. 앞으로 전화 주시면 은우 아빠한테 가지고 내려가라고 할게요. 에이, 뭐하러 그래? 일하고 쉬고 있는 거 뻔히 아는데. 노는 사람이 직접 와야지. 서 씨는 아들 며느리의 반응에 조금은 섭섭했지만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도, 나흘 뒤에도 서 씨는 건전지를 빌리러 휴대폰 기능을 물어보러 자꾸만 아들네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은우 아빠, 내 핸드폰에 말이야. 자꾸 이런 게 뜨는데 없애도 완전히 없어지지가 않아. 요것 좀 원래대로 되돌려놔봐. 주말에 아들네 집에 찾아가서 휴대폰을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설명을 해주고 나서는 서 씨를 데리고 작은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시는 거는 이제 그만하셨으면 해요. 어? 비밀번호를 안 누르고 어떻게 들어와? 서 씨는 아들이 웬 실없는 말을 하나 싶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초인종을 누르실 수도 있잖아요. 초인종? 서 씨는 그건 생각도 못 해본 선택지였습니다. 아들네 비밀번호를 알게 된 뒤로는 초인종을 눌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보다도 먼저 집에 와 있는 때가 많았으니 당연했습니다. 물론 아들 며느리가 집에 있고 서 씨가 방문하는 상황에서도 그랬지만 말이죠. 서 씨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새삼스럽게 초인종을 누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싶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말이죠. 번거롭게 뭐하러 그래? 비번 뻔히 알고 있는데 문 열어주러 오는 수고 덜어주는 건데 뭘. 초인종을 누르고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그게 무슨 시간 낭비인가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놀라잖아요. 매번 예고 없이 오시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저희도 생각 없이 있다가 혹시라도 서로 민망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저희도 어머니 들어오는 거 대비는 해야 하잖아요. 서로 민망한 일이 무슨 일인데? 엄마가 들어오는데 무슨 대비를 한다는 거야? 마음의 준비? 어쨌거나 초인종 눌러주세요. 그러면 문 바로 열어드릴게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선을 긋나 싶었습니다. 참나, 알았다. 서 씨는 집에 돌아와서도 한참을 씩씩거렸습니다. 아이들이 조금 크고 아들 며느리가 손주들을 서 씨의 손에 잘 맡기지 않게 된 것도 섭섭하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집에 오는 것마저 신경 쓰인다는 듯이 말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그마치 5년이었습니다. 서 씨가 아이들을 봐준 기간이 말이죠.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드나들었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받을 만큼 받았더니 이제 와서 거리를 두는 것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서 씨는 한동안 불시에 찾아가는 짓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시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신호를 알아들었는지 금요일 낮에 아들이 먼저 전화를 해왔습니다. 오늘 저희 일찍 퇴근할 것 같은데 같이 저녁 식사 하실래요? 그럴래? 너희 집에서 먹자, 그러면. 서 씨는 냉큼 수락했습니다. 안 그래도 며칠 동안 집에서 혼자 있으려니까 좀이 쑤시던 찰나였습니다. 아들이 먼저 전화를 한 걸로 봐서는 반성을 하고 있는 듯했죠. 그래서 그 사과를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서 씨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서 씨는 아들과 전화를 끊고 나서 마트에 갔습니다. 그래서 장을 봐서 자신의 집이 아닌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눌러서 안으로 들어갔죠. 내부에 사람이 없으니 아들이 말했던 것처럼 깜짝 놀라는 상황도 없을 거고 미리 대비할 것도 없으니 상관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냉장고 정리부터 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도대체 뭐야? 곰팡이 핑계 있으면 진작에 버려야지. 참, 내가 없으니까 집이 돌아가질 않네. 서 씨는 냉장고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청소도 좀 했습니다. 안방문을 여는 손길이 거침없었습니다. 역시나 어수선했습니다. 아침에 급하게 출근을 했는지 잠옷도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앞으로는 낮에 자주 와서 좀 봐줘야겠다. 왜 그 생각을 못했나 몰랐습니다. 아들이 있을 때만 찾아오려고 저녁에만 왔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낮에 오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저녁도 해서 먹으면 매일 올 수 있겠다 싶었죠.
서 씨는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따가 다 같이 저녁을 먹을 생각에 기분이 들떴습니다. 서 씨는 시간에 맞춰서 밥을 했습니다. 찌개가 보글보글 끓었고 집안은 맛있는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현관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소리가 들려왔죠. 서 씨는 국자를 든 상태 그대로 미소를 지으며 아들을 맞았습니다. 왔니? 어머니, 저희 집에 계셨어요? 어머님, 아들과 며느리가 꼭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해맑은 손주들이 들어왔습니다. 같이 저녁 먹자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미리 와서 밥했어. 너희들은 손 씻고 와서 먹기만 하면 돼. 그런데 아들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뭔가를 억누르는 듯이 낮게 깔린 목소리로 서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부터는 저희가 집에 있을 때 오세요. 이런 식으로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들어오시면 아무도 없는데 뭐가 어때? 너희 놀래키지 말라며. 지금 놀랐잖아요. 왜 자꾸 이러세요? 왜? 내가 도둑이야? 가족인데 왜 그래? 서 씨는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선의로 한 일인데 며느리가 불편해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앞으로는 오실 때 미리 연락 좀 해주세요. 서 씨는 아들의 부탁에 크게 상처받았습니다. 내가 남이야? 그게 아니라 저희도 프라이버시가. 프라이버시? 가족 간에 무슨 프라이버시야? 서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애들 봐줄 때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더니 이제 자신이 필요 없어졌다고 마음대로 드나들지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 어쩜 이럴 수가 있니? 너무한 거 아니야? 이제는 애들 다 컸다 이거니?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니면 뭐야? 은우 엄마, 네가 좀 얘기해봐. 아니에요, 어머님. 오셔도 괜찮아요. 거봐. 은우 엄마는 괜찮다고 그러는데 너는 왜 그래? 이제 보니까 며느리가 꺼리는 게 아니라 아들놈이 문제였습니다. 프라이버시니 뭐니 하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말이죠. 그나마 며느리는 그렇게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니라서 다행이었습니다. 사람인 이상 서 씨가 그동안 도움 줬던 걸 생각하면 그렇게 대하지는 못했을 테니 말이죠. 그래서 너희는 나 이제 오지 말라는 말이야? 아니에요. 어머님, 오셔요. 오셔도 돼요. 오늘은 내가 밥 먹을 기분이 아니라서 가마. 너희 집 냉장고는 내가 청소 다 했고 안방도 다 치워놨다. 밥도 너희끼리 맛있게 먹어라. 서 씨는 아들네가 죄책감을 느낄 만한 말을 남기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로부터 장문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자신들이 너무 심했다고 미안하다는 이야기였죠. 그제서야 기분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래서 서 씨는 그 뒤로도 아들네를 자주 찾았습니다. 명분은 다양했습니다. 반찬을 가져다 주거나 과일을 깎아주거나 청소를 도와준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서 씨는 낮에 아들을 주려고 끓여놨던 국을 갖다 주지 않은 게 생각이 났습니다. 드라마에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몰랐죠. 서 씨는 얼른 일어나서 냄비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아침에 데워서 먹으라고 해야 했기 때문에 지금 전해줘야 했습니다. 10층에 도착해 서 씨는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초인종을 누를 수도 있었지만 약간의 심술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못 들어가게 한다면 너희가 나쁜 거다 하는 서 씨 나름의 메시지였습니다.
문이 열리자 거실에는 희미한 불빛만 켜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안방문이 열렸고 잠옷 차림의 며느리가 나오다가 소리를 깍 하고 질렀습니다. 아들도 놀라서 나와 보았습니다. 이 집에 올 사람이 나 말고 또 있니? 뭘 그렇게 놀라? 서 씨가 재밌다는 듯 웃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웃지 않았죠. 어머니, 이 시간에 왜? 아들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국 가져왔어. 내일 먹을 거. 어머니, 제발요. 이건 너무하잖아요. 지금 시간을 보세요. 아들이 서 씨에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너희 자면 그냥 부엌에 두고 갈 생각이었는데. 생각해보니 서 씨도 화가 났습니다. 자고 있는 부부의 안방문을 연 것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왔다 갈 생각이었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일을 크게 만들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아들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니? 너희 생각해서. 그게 문제예요. 항상 어머니 마음대로, 어머니 생각대로만 하시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발 초인종이라도 눌러달라고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오지 말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요. 참나? 너희 애들 키워줄 때는 왜 그런 말 안 했어? 그때랑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괘씸한 거야. 부모 이용해 먹을 때는 한마디를 안 하더니 다 써먹으니까 이제는 초인종이 어쩌고 비밀번호가 어쩌고. 너희도 우리 집 비밀번호 알잖아. 들어와 그러면. 그냥 서로 사생활 지키면서 왕래하면 안 돼요? 사생활? 내가 5년 동안 어떤 희생을 했는데. 내가 없었으면 너희가 애들 이만큼 키우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었겠어? 충분히 감사드려요. 그래서 보답하려고 노력하고요. 너희가 무슨 노력을 했다고 그래? 그리고 말이야. 이 집은 내 맘대로 드나들 권리가 있다고? 나한테는. 서 씨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서 씨가 아들 며느리를 괘씸하게 여기는 이유 중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이 집 살 때 내가 돈 보태줬던 거 잊었니? 사돈네는 사정이 좋지 않았기에 사실 절반 이상이 서 씨의 주머니에서 나갔습니다. 물론 남편이 벌었던 돈이긴 해도 말이죠. 그렇게 크게 도와줬는데 이제 와서 마음대로 오지 말라니. 무슨 이런 경우가 있나. 어딘가에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돈이요? 그것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아들의 물음에 서 씨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흥분을 애써 내리눌렀습니다. 내가 돈 때문이면 애들을 공짜로 그렇게 오래 봐줬겠니? 부모라서 그런 거잖냐? 가족이란 그런 거 아니야? 옛날 같았으면 같이 살았어. 며느리 시집살이 시키고. 나는 그런 거 있냐? 같이 살자는 소리도 안 해. 며느리한테 밥하란 소리도 안 해. 그런데 너희는 감사할 줄을 모르니까 서운해서 한 소리잖아. 그런데 그때 아들이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저 이사할 거예요. 뭐? 둘째 학교 입학하기 전에 가려고요. 그러면 몇 달 남지도 않았습니다. 너희 나를 여기까지 이사하게 해놓고는 가버리겠다고? 살다 이런 황당한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서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은우 엄마, 네 생각도 그래. 그러자 며느리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가 차서 헛웃음을 짓다가 말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가봐라. 이 집 팔리지? 그러면 내가 보태줬던 돈은 돌려줘라. 그러자 아들이 서 씨를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아마 그렇게 된다면 아들은 원하는 집으로 이사를 가지 못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서 씨가 턱을 치켜들며 마주 보았습니다. 이만 돌아가세요.
아들의 말에 획소리가 들릴 만큼 거칠게 몸을 돌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나오나 보자 싶었습니다. 물론 금방 꼬리를 내릴 테지만 말이죠. 그런데 한 달 후, 아들 가족은 정말로 이사를 했습니다. 사다리 차가 오르내리는 걸 창밖으로 보았습니다. 사다리는 5층인 서 씨의 집 베란다를 지나 위로 뻗어 있었습니다. 서 씨는 망연자실에서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표독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쫓아 올라갔습니다. 너 내 말은 똥으로 들었니? 집 팔리면 분명히 돈 내놓으라고 했다. 그랬더니 아들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10분 전에 어머니 계좌로 입금했어요. 뭐? 멍하니 있느라 휴대폰이 울리는 것도 몰랐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급히 오느라 휴대폰을 챙기지도 못했죠. 서 씨는 황급히 돌아가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통장에 그 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많은 돈이 입금되어 있었죠. 이게 뭐야? 서 씨가 아들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여태 애들 봐주셨잖아요. 집안일도 도와주시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감안해서 넣었습니다. 어머니 희생했다고 생각 안 하시게요. 뭐? 이게 무슨 뜻인가 싶어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애들이 배운다. 부모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저희도 노력 많이 했어요. 그러는 난 너희 속옷까지 정리해줬어. 제발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 수 있다고. 그런데도 매번 집안을 마음대로 휘저어 놓으시고. 저희도 괴로웠어요. 그래도 고생하신 거 알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 넣었고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멀지 않은 곳으로 가긴 하지만 한동안 찾아뵙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더니 전화는 조용히 끊어졌습니다. 서 씨는 허탈했습니다. 통장에 돈이 찼지만 마음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이런 불효자식이 세상에 다 있나 싶었습니다. 돈만 던져주고는 먹고 떨어지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 씨는 멀어져가는 이삿짐 트럭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가족이 떠난 후 서 씨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잠드는 순간까지 집에서 TV만 보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올라가면 아들, 손자, 며느리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혼자 남겨졌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드라마를 봐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공허했습니다. 삼시세끼 혼자서 밥을 먹었고 반찬을 해서 갖다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도 그리웠습니다. 서 씨는 하루에도 수십 번 핸드폰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전화하고 싶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연락하면 지는 것 같았습니다. 현정아, 너희 오빠가 별말 없니? 서 씨는 오랜만에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별말 없어요. 왜요? 이사 갔다는 소식은 듣긴 했는데. 아니다. 너희는 언제 놀러 한 번 안 오니? 엄마가 웬일이에요? 우리한테 놀러 오라고 하게. 그냥 명절에만 보니까 보고 싶어서 그렇지. 애들도 그렇고. 그러자 딸의 목소리가 뚱해졌습니다. 지난 명절에도 오빠네랑 있을 거라고 오지 말라고 그러시더니. 내가 그랬나? 참, 엄마 보러 가자고 애 아빠한테 말 못해요. 이유는 아시죠? 이유라니. 아니, 저희 집 살 때는 한 푼도 안 보태주셨잖아요. 오빠 집 살 때는 그렇게 큰 돈을 해주시고. 그거는 오빠니까. 그러니까요. 명절에 가는 것도 자식된 도리 하는 거예요. 딸은 평소보다도 차가웠습니다. 서 씨는 보통 때 같았으면 콧방귀를 뀌었을 것이었습니다.
아들네가 가까이 있으니 아마 신경도 안 썼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멀어진 와중에 딸마저도 이러니까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늘 오빠네 가족밖에 없으셨잖아요. 오빠한테 한번 직접 연락해보세요. 그렇게 끊어진 전화에 다시 딸에게 연락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자 서 씨는 피폐해져 갔습니다. 저녁이 되자 더 외로웠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시간에 아들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텐데 혼자 먹는 밥이 목에 걸렸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봤습니다. 그동안은 모든 것이 가족을 위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며느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도 선이었는데. 가족을 사랑해서 한 일인데. 자신을 정당화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서 씨는 새벽에 잠이 깼습니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갔습니다. 창밖을 보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시우가 눈을 좋아했는데. 작년 겨울 첫눈이 올 때 손녀딸 시우가 얼마나 좋아했던가. 할머니, 눈사람 만들어요 라며 졸랐었습니다. 감기 걸릴까봐 말렸지만 결국 함께 나가 작은 눈사람을 만들었었습니다. 눈물이 또 났습니다. 이제는 눈물도 익숙해졌습니다. 매일 밤 베개를 적시며 잠들었습니다. 연말이 되자 서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렇게는 살 수 없었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일단 아이들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니? 아이들은 건강하고.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하루가 지나도 답이 없었습니다. 문자를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시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여보세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서 씨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나야, 엄마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어머니. 잘 지내세요? 응. 너희는 잘 지내니? 아이들은? 네, 잘 지내요.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하고 싶은 말은 산더미 같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잘 지내라. 네, 어머니도요. 전화를 끊고 나니 더 허망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마치 남처럼 느껴졌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한 가족처럼 지냈는데 이제는 완전한 타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잘못한 건가 싶었습니다. 어쩌면 아들의 이런 행동이 과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리 불편하고 힘들었다고 하더라도 부모 자식의 연이 이렇게 끊어지나 싶었죠. 자신이 잘못한 것인지 아들네가 잘못한 것인지 이제는 몰랐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건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서 씨는 아들이 보내준 돈이 아니라 손주들의 웃음소리와 가족의 온기를 돌려받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내어줄 텐데 하고 뒤늦은 후회를 했습니다. 자신이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싫은 상대를 숨막히게 했던 집착이었음을 초인종 한 번 누르는 그 작은 배려가 진짜 사랑의 시작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너무 많이 넘어버린 뒤였고 되돌릴 수 없는 시간 앞에서
서 씨는 매일 밤 홀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진우가, 네가 말해봐. 너 할머니를 그렇게 저장해놨어? 욕 섞어서? 아니, 거보세요. 어머님, 우리 진욱이가 그런 일 할 애예요? 진욱이 너 핸드폰 보여줘봐. 싫어. 내가 왜? 프라이버시야. 어머님, 잘못이 있다면 제가 혼낼게요. 어머님은 그냥 두세요. 할머니를 구린내 꼰대년이라고 저장해도 나는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소리니? 어머님, 제발요. 진욱이 다음 주에 기말고사 봐요. 진욱이 외고 가려고 하는 거 아시죠? 공부해야 하는 애한테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그리고 애가 아니라는데 왜 자꾸 애를 잡으세요? 안 그래도 예민한 애를 어머님 자식도 아니고.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3세 오태순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손자,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오 씨는 손자의 휴대폰을 보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오 씨는 자신의 손으로 키우다시피 한 손자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손자에게 이런 식으로 뒤통수 맞는 기분을 느끼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손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오 씨의 이름. 구린내 꼰대년. 중학생이면 마냥 어리다고만은 할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알 거 다 아는 아이가 이렇게 자신을 저장했다면 악의가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무리 사춘기라고 하더라도 용서될 수준의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오 씨가 손자를 키워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설령 잘 모르는 할머니를 그렇게 저장했더라도 혼나야 마땅했죠. 손자에게 입은 상처도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아들이나 며느리의 반응이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손자가 어째서 이렇게 크게 되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오 씨는 더 이상 아들네 가족에게 너그러워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둘째가 없었던 탓에 오 씨 부부는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헌신적인 삶이었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도 그랬지만 나이를 먹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도 이어졌습니다. 명연이네 가. 진욱이 엄마가 급히 좀 와달라고 해서요. 주말인데 일한대. 그런가 봐요. 내가 태워줄게. 잠깐만 기다려. 남편이 급하게 외투를 걸치고 차키를 챙겼습니다. 주말에도 오 씨를 호출할 정도면 급한 일일 테니 말이죠. 오 씨는 혼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맞벌이를 하고 워낙 바쁜 회사에 다녔기 때문에 손자가 태어난 지 반년 정도 되었을 때부터 육아를 도왔습니다. 손자가 어린이집에 가기 전까진 매일 아침 일찍부터 가서 아이를 돌봤습니다. 누구든 퇴근할 때까지 말이죠. 그러고 나서 손자가 3살이 되어 어린이집에 들어갔을 때는 손자가 하원할 때쯤에 아들네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진욱이 아빠도 외출했는데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요. 급해서 어쩔 수 없이 전화드렸어요. 아니야. 마침 집에 있었는데 뭘. 며느리와 통화한 지 15분도 안 돼서 아들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며느리는 벌써 외출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3-4시간 정도면 올 것 같긴 한데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화 드릴게요. 그래. 얼른 가봐. 감사해요, 어머님. 아니야. 얼른 가봐. 오씨는 며느리가 올 때까지 아이를 돌보고 밥을 먹이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은 안아달라고 보채기도 해서 애 보는 일이 쉽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쁜 아들 내외를 위해서였고 아직 어린 손자를 위해서였습니다. 오씨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줄여서 가족들을 위해 썼습니다. 그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손자가 점점 자라며 학교에 입학해서도 아들 며느리의 퇴근이 늦으면 오씨가 저녁을 차려주기도 했고 학원차가 운행을 안 하는 날에는 오씨가 데리러 가기도 했습니다. 손자가 아플 때도 아들 며느리는 오씨를 불렀고 오씨는 하던 일이 있더라도 전부 제쳐두고 손자에게 달려갔습니다. 손주가 둘 셋도 아니라 딱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걸 다 쏟아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손자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키는 훌쩍 커서 어느새 오씨와 비슷해졌지만 오씨의 눈에는 여전히 사랑에 맞지 않는 애기였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키웠던 아이 말이죠. 어렸을 때 손자는 자신의 부모님보다 오씨와 더 붙어 있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할머니 껌딱지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오씨를 좋아했었죠. 하지만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또 중학생이 되며 서서히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오씨는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아이가 사춘기가 되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진욱이 왔어? 오늘 엄마 아빠 늦게 온다고 그래서 할머니가 왔어. 진욱이 밥 차려주려고. 오씨가 현관문으로 들어서는 손자를 보고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귀에 이어폰이 꽂혀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오씨의 말을 제대로 들은 눈치가 아니었습니다. 오씨가 이렇게 와 있는 것도 드문 일이 아니었으니 신경도 쓰지 않는 듯 했죠. 오늘 학교에서 어땠니? 하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손자는 오씨의 말을 끝까지 보지도 않고 오씨를 지나쳐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손자의 방문이 닫혔습니다. 옛날에 그 애교 많던 내 손자가 맞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래 보았자 오씨의 눈에는 여전히 사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오씨는 잠시 씁쓸한 미소를 짓고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손자가 좋아하는 찌개를 끓이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20분쯤 흘렀을 때 오씨는 손자를 불렀습니다. 진욱아, 밥 먹어야지. 하지만 잠시 기다려도 손자가 문을 열고 나오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진욱아, 한 번 더 불러보았지만 깜깜무소식이라 오씨는 손자의 방으로 갔습니다. 진욱아, 밥 먹어야지. 문을 작게 열고 손자를 부르자 짜증스러운 대꾸가 날아왔습니다. 노크도 안 해? 아이고, 할머니가 깜빡했네. 밥 먹으라고. 배 안 고파. 그래도 밥 먹어야지. 친구들이랑 편의점에서 컵라면 먹었어. 엄마가 너 밥 차려주라고 했어. 엄마 늦게 오는데 할머니 가면 너 혼자 챙겨 먹을 수 있어? 안 먹는다니까? 좀 나가줘. 오씨는 손자의 말에 오씨는 난감했습니다. 손자가 하도 뭐라고 하는 통에 오씨는 다시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와 꽉 찬 식탁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의 전화를 받고 오후에 시장에 들려서 장까지 봐왔습니다. 아이가 크며 오씨가 이렇게 방문하는 일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든 보름에 한 번이든 이렇게 손자를 보면 뭐든 해주고 싶었습니다. 오랜만에 손자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려고 들떴었는데 그런 사람은 오씨 혼자뿐인 듯 했습니다.
오 씨는 언제든지 데워서 먹을 수 있게끔 음식을 보관했습니다. 찌개도 뚜껑만 닫아두었습니다. 혹시나 손자가 배가 고파지면 혼자서 꺼내서 먹을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러고 나서 오 씨는 소파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거실 한켠에 쌓여있는 빨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며느리의 부탁이었습니다. 손자의 저녁밥을 차려주고 빨래 정리까지만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손자가 어릴 때에는 아이를 보면서 간단한 집안일도 도와주곤 했는데 그 때문에 며느리가 지금도 종종 이런 부탁을 해왔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아들 며느리는 너무 바빠서 이렇게 가끔 집이 엉망일 때가 있었죠. 오늘도 11시는 되어야 집에 온다는 아들과 며느리. 오 씨는 앉아서 TV 소리를 작게 줄인 뒤에 빨래를 개켰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일어나서 욕실에 수건을 채워넣고 안방 침대 위에 아들 며느리의 옷을 놓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손자의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왜 또? 밥 안 먹는다니까? 손자가 귀에서 이어폰을 빼면서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진욱이 네 옷 가져왔어. 오 씨가 방에 들어가려고 하자 손자가 막았습니다. 방에는 들어오지 마. 이리 줘. 그러더니 눈앞에서 옷을 채가고는 방문을 닫았습니다. 아까처럼 쾅 소리가 난 것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인상이 찡그려질 만한 태도였습니다. 오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손자는 늘 이랬습니다. 아, 진욱이요? 어머님이 이해해 주세요. 저희한테도 그럴 때 많아요. 애가 얼마나 까슬까슬한지. 집에 돌아와 며느리랑 통화하는데 며느리가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제가 잘 얘기할게요. 말버릇 고치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요즘 애들이 어른 말 듣나요? 나가면 친구들끼리는 더 험한 말 쓰고 그러겠죠. 진욱이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사춘기가 왔는지 아휴. 아이고, 그래도 애가 어느 정도 예의는 지킬 줄 알아야지. 혹시 밖에서도 그럴까봐 오 씨는 걱정이 됐습니다. 요즘 세상의 집안 교육만으로 아이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오냐오냐 하는 면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감사했어요. 오 씨는 별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몇 번 조언을 해보긴 했지만 크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여기서 더하면 괜한 잔소리일 게 뻔해서 오 씨는 말을 아꼈습니다.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모든 엄마들이 아는 사실이었으니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희 집에 좀 와주실 수 있으세요? 왜? 무슨 일 있어? 진욱이 학원이 오늘 쉬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집에 빨리 올 텐데 제가 오늘 야근이에요. 그래, 알았어. 밥 챙겨달라는 거지? 네. 죄송해요, 어머님. 아니야. 이따가 전화할게. 오 씨는 약속된 시간보다 조금 일찍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거진 열흘 만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자 손자의 운동화가 보였습니다. 진욱이 와 있니? 먼저 도착해 있나 싶었는데 오 씨의 부름에도 손자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마음에 손자의 방을 노크해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보았는데도 보이지 않았죠. 화장실에 갔나? 하지만 집안 어느 곳에도 손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 씨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뭘 해야줘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신선해 보이는 돼지고기가 있길래 볶으려고 준비했죠. 하지만 그때까지도 손자가 들어오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근데 엉뚱한 곳에서 벨소리가 들렸죠. 어?
소파 쪽에서 들리는 것 같아서 가까이 가보니까 손자의 휴대폰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얘는 휴대폰을 두고 어디 간 거야? 하지만 휴대폰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갈수록 오 씨의 표정이 무섭게 굳어갔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떠 있는 이름이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오 씨는 자신의 휴대폰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제대로 전화가 걸리고 있는 것이 맞나? 울리는 손자의 휴대폰에 떠 있는 이름의 주인공이 오 씨 자신이 맞나? 멍한 머리로 생각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정확히 입력이 된 순간 오 씨의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구린내 꼰대년. 그것이 손자가 자신을 저장한 이름이었습니다. 오 씨는 털썩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느새 전화는 끊겼고 손자의 휴대폰 화면도 검게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한참 동안 오 씨는 그렇게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고 손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핸드폰 어디다 둔 거야? 졸라 짜증나네. 할머니? 평소 같았으면 욕설을 듣고 놀라야 했지만 오 씨는 그것에 놀랄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왜 벌써 왔어? 1시간 뒤에 온다며. 손자가 오 씨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언제 봐도 무심하게 지나치던 평소의 반응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손자가 인상을 쓰며 자꾸만 자신의 옷차림새를 훑는 듯한 몸짓을 보였습니다. 손으로 툭툭 털기도 했습니다. 그러고는 소파 위에 있는 자신의 휴대폰을 발견하고는 젠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내 폰 안 받지? 오 씨는 대답 없이 물끄러미 손자를 쳐다봤습니다. 손자는 휴대폰을 집어들고는 휙몸을 돌려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스쳐 지나가는 손자에게서 오 씨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황급히 손자의 손목을 잡고 물었습니다. 진욱이 너 이 냄새 뭐야? 무슨 냄새? 손자가 당황하며 되물었습니다. 그 모습만 보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너 담배 폈니? 어디 갔나 했더니 나가서 담배를 피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냄새까지 지우고 들어올 수는 없었습니다. 아마 오 씨가 집에 돌아오기 전에 냄새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았죠. 아니야. 진욱아, 오 씨는 절로 앓는 소리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오 씨의 손자는 고작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이제 곧 3학년을 앞두고 있었지만 너무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담배라니 눈앞이 깜깜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손자도 할머니에게 걸릴 줄은 몰랐던 모양이었습니다. 표정이 일그러졌고 불안한지 다리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에 떠있던 그 이름. 오 씨의 머리는 터질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춘기 소년의 치기라고 보기엔 선을 많이 넘겨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니라고. 손자는 오 씨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오 씨는 그 손을 재차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진욱아,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왜 그런 못된 짓을 해? 안 폈다고 몇 번 말해. 그러더니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딸깍하고 문 잠기는 소리도 났습니다. 오 씨는 망연자실에서 소파에 앉아서 또다시 멍하게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괴로운 듯 침음했습니다. 잠시 뒤 오 씨는 손자의 방문 앞에 서서 노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에서는 들어오지 말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오 씨는 깊은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나온 숨이었습니다. 오씨는 씁쓸하게 뒤돌아섰습니다. 억지로 방에서 손자를 끄집어낼 수도 없었습니다. 차라리 어린아이를 돌보라고 하면 쉬울 것 같았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소녀는 너무나 힘들었죠. 오씨는 저녁밥을 차리고 다시 손자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밥 차려놨다. 할머니 간다. 그러고는 집을 나섰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좀 더 머무르다가 밤에 갔을 텐데 오씨는 이번만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한숨을 100번은 넘게 쉰 것 같았습니다. 밥은 차려주고 나왔지만 휴대폰에 떠있던 이름만 생각하면 손이 떨렸습니다. 구린내 꼰대년이라니. 손자가 할머니한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도저히 15짜리에게서 나올 만한 단어가 아니었죠. 그 자리에서 혼을 냈어야 했던 것인지, 뭐가 현명한 일인지 오씨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씨는 다음 날에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무척 놀랐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진욱을 아주 어린아이로 생각하고 있었으니 말이죠. 어머, 어머님. 그게 정말이에요? 구린내 꼰대 뭐라고요? 차마 오씨는 자신의 입으로 그 단어를 다시 내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담배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부모가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단단히 혼을 내든 설득을 하든 당장 그만두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그럴 리가요. 우리 진욱이가 왜... 역시나 며느리도 오씨처럼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욱이 그렇게 두면 안 돼. 알겠습니다, 어머님. 제가 제대로 얘기할게요. 혼쭐을 내줄게요. 오씨는 그 말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기 자식이니 어련히 알아서 잘 운육하겠지만 마음이 심란해서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름쯤 뒤에 또다시 며느리의 부탁을 받고 갔을 때 오씨는 손자가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를 그런 식으로 저장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사과의 말도 없었고 퉁명스러운 태도도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자기 엄마한테 혼도 나지 않은 듯 말이죠. 그래서 오씨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며느리가 손자를 혼내지 않았다면 오씨라도 나무라야 했습니다. 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진욱, 할머니랑 얘기 좀 해. 무슨 얘기? 오씨는 휴대폰을 들어 손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손자의 손에 들려있던 휴대폰이 울렸고 또다시 망측한 이름이 떴습니다. 손자가 황급히 손을 등 뒤로 숨겼지만 그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너 그게 뭐야? 할머니를 뭐라고 저장해 놓은 거야? 뭐가? 구린내 뭐라고 저장해 놨잖아. 그리고 무슨 년이라고? 아, 남의 폰을 왜 봐? 적반하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는 태도였습니다. 너 지금 할머니한테 그게 무슨 태도야? 지금 그게 잘하는 짓이야? 어떻게 핸드폰에 할머니를 그렇게 저장해 놓을 수가 있어? 오씨가 화를 냈지만 손자는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대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잘못 봤겠지. 뭐라고? 배 안 고프니까 집에 가. 너, 진욱이 너 어쩜 할머니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뭘? 너 학생이 담배도 피고 말이야. 애가 왜 이렇게 못되게 구는 거야? 오씨가 화를 내자 손자도 씩씩거렸습니다. 설마 엄마한테 말한 건 아니겠지? 손자의 말에 오씨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손자에게 제대로 된 훈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죠.
그런데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를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 미팅이 취소돼서요. 일찍 왔어요. 그런데 왜 그러고 계세요? 대치 중인 오 씨와 아들을 번갈아 보며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진욱이 네가 한번 말해봐. 그러자 손자는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지난번에 진욱이 알아듣게 혼쭐 낸다더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그러자 며느리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왜 그 얘기를 지금? 할머니를 그렇게 저장해 놓고도 잘못했단 말 한마디를 안 하잖니? 아니, 그렇다고 이렇게 애를 잡고 계셔요? 뭐야? 진우가, 네가 말해봐. 너 할머니를 그렇게 저장해놨어? 욕 섞어서? 아니, 그러면 너 혹시 담배 폈니? 아니, 그냥 밖에서 냄새가 밴 건데. 지난번 그날엔 손자도 인정하는 듯 말을 했지만 엄마 앞에선 다른 말을 하는 손자. 거보세요, 어머님. 우리 진욱이가 그런 일 할 애예요?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며느리의 말. 진욱이 너 핸드폰 보여줘봐. 싫어, 내가 왜? 프라이버시야. 어머님, 잘못이 있다면 제가 혼낼게요. 어머님은 그냥 두세요. 기가 막혔습니다. 자신과 관련이라도 없는 일이었다면 어처구니가 없어도 그냥 뒀을 텐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를 구린내 꼰대년이라고 저장해도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소리니? 어머님, 제발요. 진욱이 다음 주에 기말고사 봐요. 진욱이 외고 가려고 하는 거 아시죠? 공부해야 하는 애한테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그리고 애가 아니라는데 왜 자꾸 애를 잡으세요? 안 그래도 예민한 애를 어머님 자식도 아니고. 말문이 막혀서 입만 벌리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며느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화가 났습니다. 내가 얘 기어다니지도 못할 때부터 키웠어. 그런데도 내 새끼가 아니라는 거야? 오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아들도 귀가를 했습니다. 엉망진창이 된 분위기를 보더니 넥타이를 끌어내리며 골치 아프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안 그래도 회사 일로 정신없는데 괜한 소란 피우지 말자. 그러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손자가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애가 바르게 커가길 기대하기가 힘들어 보였습니다. 무조건 아이 편만 들고 오냐오냐 하는 며느리와 방관만 하는 아들. 일이 바빠 오 씨가 도와줬던 것이 결국 아들네 가족에게는 독이 된 듯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욱이가 나를 휴대폰에 그렇게 저장한 것도 별거 아니라는 거지? 아니, 애가 아니라고 그러고. 설사 맞다고 하더라도 사춘기 겪다 보면 한 번씩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애 시험도 있는데 어머님이 좀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좋겠다는 거죠. 안 그래요? 그래,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그렇지? 진우가, 너는 방에 들어가서 공부해. 며느리는 끝내 손자의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고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어머님도 이만 가보셔요. 진욱이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오시는 더는 아들 내외와 말을 섞지 않고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더는 아들네에게 도움을 주지도 않고 무슨 일이 있든 신경 쓰지 말자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더는 손자도 아들도 내 새끼라고 생각하지 말자고 말이죠. 그래서 일주일 뒤에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을 때도 본때를 보여줬습니다. 어머님, 오늘 진욱이 기말고사 끝났어요. 그래서 집에 일찍 가는데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내 자식도 아닌데 내가 왜 밥을 차려주니? 네? 다시는 나한테 진욱이 맡길 생각 마라.
나는 이제 손자 없다고 생각하고 살 테니까.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진욱이한테 나는 구린내 나는 꼰대 아니니? 그런 내가 밥 차려준다고 먹기나 하겠니? 어머님, 왜 그러세요? 아, 설마 지난번 일 때문에 그러세요? 그건 제가 오늘 진욱이한테 잘 얘기하려고 했어요. 기말고사 끝나는 날이요. 잘 얘기하든 말든 네 자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한다며. 알아서 해라. 나는 앞으로 전혀 상관 안 할 테니까. 아니, 안 도와주시면 저희는 일을 어떻게 해요? 중학생이 혼자 밥도 못 차려 먹냐? 그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며느리의 당황한 목소리를 들으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웃음이 날 정도로 통쾌한 것도 아니었죠. 그리고 2달 정도는 며느리가 계속해서 오 씨에게 부탁을 해왔습니다. 오 씨는 전부 거절했습니다. 더는 손자를 돌봐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 손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기에 얼굴을 마주보고 싶은 마음도 없었죠. 그러자 며느리에게서 메시지가 하나 왔습니다.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키운 아이인데 무슨 일이 있건 용서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더군다나 애가 아니라잖아요. 왜 애를 그런 비행 청소년으로 만드시는지 저도 서운해요. 그리고 그런다고 이렇게 발길 끊으시다니 어머님한테 저희 가족 모두 실망했습니다. 저희 앞으로 명절에도 못 찾아뵐 것 같네요. 그리고 아들에게선 어떤 연락도 없었습니다. 자초지종을 충분히 들었을 텐데도 말이죠.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어떤 미안함도 없어 보였고 아이를 혼내야겠다는 생각도 전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네는 정말 장담한 것처럼 명절에 오지 않았습니다. 손자는 중학교 3학년이 되었고 그동안 왕래는 없었습니다. 남편도 무척 속상해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배신감이 컸습니다. 쫓아가서 뒤집어 놓겠다는 걸 오 씨가 말렸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모르는데 말을 섞어봐야 입만 아팠습니다. 이렇게 명절에도 오지 않는 건 며느리가 시위하고 있다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 씨도 그런 아들 며느리가 괘씸해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참 뒤에 웬일인지 며느리가 창백한 얼굴로 오 씨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네가 웬일이냐? 그렇게 연락을 끊더니 갑자기 말도 없이 왜 찾아온 것인지 몰라시옵뿐이다. 진욱이가요. 그러면서 눈물바람을 하는 며느리. 진욱이가 왜? 혹시 어디 아프기라도 한가 싶어서 오 씨도 놀라 물었습니다. 진욱이가 학교에서 친구랑 심하게 싸웠어요. 뭐? 다쳤어? 아무리 손자에게 실망을 했다고 하더라도 걱정이 안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입에선 예상과 다른 말들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다친 건 그 친구가요. 친구랑 싸웠는데 그 친구만 다쳤다고? 그게요. 제대로 얘기를 해봐. 그러자 며느리가 울먹이며 설명했습니다. 손자가 같은 반 친구와 싸웠고 손자의 친구들까지 함께 합세를 해서 한 친구를 때린 모양이었습니다. 맞은 학생은 입원을 했고 부모가 병원 진단서를 가져와서 무슨 학교폭력 회의 같은 게 열린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그냥 싸운 게 아니잖아. 며느리의 말을 들으니 아무리 포장해도 손자가 가해자였습니다. 어머님, 가해자라니요. 친구들끼리 놀다 보면 싸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 때는 다 그렇게 컸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학폭이라니요. 그러면 우리 진욱이 외고 못 가요. 뭐? 왜고? 네, 진학하려면 학폭이 열리는 걸 막아야 해요. 진욱이가 그 학생을 많이 다치게 했다며?
우리 진욱이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친구들이 그러는데 옆에 있었던 것 뿐이에요. 아까는 진욱이랑 싸웠다며? 어머님 손자 나쁜 애 아니에요. 어머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전 같았으면 며느리의 말을 듣고 사실관계를 따져보자고 했겠지만 오 씨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 씨도 바보가 아닌데 이 상황에서 잘못한 게 누구인지는 분명했으니 말이죠. 여럿이서 한 명을 괴롭혔고 그 학생이 입원을 했다면 충분히 심각했습니다.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잘못을 빌고 아들을 혼내야 할 엄마라는 사람이 무조건 자기 아들은 잘못이 없다니. 오 씨도 손자를 사랑했지만 이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건 손자의 인생을 망치는 길이었습니다. 어머님, 지난번에 어머님 친한 친구분 동생이 진욱이 학교 교장 선생님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제서야 며느리가 자신을 찾아온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 씨의 친구도 교사였다가 퇴직을 했는데 똑같이 선생님이던 친구의 막내 동생이 오 씨의 손자가 다니는 중학교의 교장으로 가게 되어 신기해하며 며느리에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은 오 씨도 익히 아는 사이였습니다. 친구와 어린 시절 옆집에 살던 사이였으니 말이죠.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교장 선생님한테 어머님이 잘 말씀드리면 그러면 학폭이 안 열리게 할 수 있으시잖아요. 오 씨는 기가 차서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오 씨에겐 그럴 만한 힘도 없었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욱이가 그런 거 그게 다 누구 탓인 줄 아냐? 당연하죠. 그 맞은 애가 평소에도 애들한테 깐죽거리고 그랬나 봐요. 어딜 가나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거 다 진욱이 엄마 때문이야. 저요? 너희가 진욱이를 망친다. 어머님, 우리 진욱이 외국 가야 해요. 제 탓을 하셔도 좋은데 부탁은 들어주세요. 어머님 손자 장례가 걸려있는 일이잖아요. 며느리는 오 씨에게 원망스러운 듯 외쳤습니다. 우리 진욱이가 오히려 피해자라고요. 잘잘못은 우리가 따질 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다 조사를 하시겠지.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그래서 죄를 진 게 있다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지. 어머님, 왜? 진욱이가 잘못한 거 아니라며? 그건 며느리는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그리고 네 자식 일은 네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지. 그러니까 알아서 해라. 어머님, 진욱이가 어머님을 왜 그렇게 저장했는지 알 것 같네요. 그런 걸 꼰대라고 해요. 그래, 너도 역시 알고 있었구나. 며느리는 한참 오 씨는 눈을 쳐다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손자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러고는 며느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결국 얼마 뒤 오 씨의 손자가 징계를 받았다는 소식을 친구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을 주동한 것도 오 씨의 손자가 맞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외고 진학은 무산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에게서도 원망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오 씨는 그런 연락을 무시했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 씨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내외도 손자도 자신들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방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뒤늦게 정신을 차릴 수만 있다면 외고에 못 간 것은 저렴한 대가라고 생각했죠. 오 씨는 이제 아들네 가족과는 연락하지 않고 살기로 했습니다. 전에는 며느리의 의지로 절연을 했었지만 이제는 오로지 오 씨의 의지였습니다. 이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들네를 볼 생각이 없었습니다. 손자가 와서 잘못을 빌어도 마음이 바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꼰대 같다던 며느리의 말을 늘 상기했습니다. 독한 그 말을 듣고도 용서를 해준다면 그건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바보라고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그러자 서서히 오 씨의 인생에서 아들네는 지워져 갔습니다. 가끔 떠올릴 때면 가슴이 무너져 내릴 듯 아플 때도 있었지만 아들 가족을 위해 썼던 시간들을 자신을 위해 쓰니 오 씨도 바빴습니다. 아들네를 떠올리는 시간들은 점점 줄어들었죠. 시간이 더 지나 아들처럼 보이는 번호로 메시지 한 통이 왔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저희가 죄송까지만 듣고 메시지를 삭제해버렸습니다. 그 뒤는 읽지 않았죠.